안녕하십니까. 바른 목소리 전국방송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제가 한참 늦었네요. 이거 우리 홍민지씨 또 뭘 다쳐놨는지 세팅이 잘 안되다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야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현재 사전투표 했었죠. 어제부터 오늘까지 사전투표한 그런 내용들을 하고, 그렇게 하고 또 제가 그동안 민주당 당내 경선할 때부터 제가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었고, 거기 캠프에 속해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정책 제안서들을 올린 게 있습니다. 그 정책 제안서들을 올린 게 있는데 그걸 놓고 이야기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현재 우리 탈북민들이 이북민들이 우리 이재명 후보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현재 대선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도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그렇죠.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렇습니다. 우리 지금 기후변화 같은 문제, 이런 거 상당히 지금 우리 세계적으로 이게 문제가 되고 있죠. 예? 그런데 이렇게 기후변화 같은 문제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그리고 경제안보, 그리고 또 외교안보, 이런 거 모두 다 현재 사업하면서 이렇게 경험해 본 사람, 네? 그런 사람이 대통령 하는 게 훨씬 낫겠죠. 이번에 몇 차례에 걸쳐서 진행된 대선 후보 토론회를 보더라도 윤석열 후보는 정말 준비 안 된 후보입니다. 정말 초보 정치인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 너무나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모르고, 세금 계산하는 거 어떻게 하겠다, 그 다음에 주택청약 통장이라는 것도 모르고, 일반적인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 우리 북에서 와서 자본주의 사회를 모르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도 이 사람은 모르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건 문제인 거죠. 그리고 또 우리 기후변화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이들이 미래와 관계된 우리 후대들과 관련된 이런 정말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는 기후변화에 대한, 그리고 또 원자력에 대한 이런 초보적인 상식도 없고,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도 했었죠. 후쿠시마 원전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뭐라 했나? 후쿠시마 원전은 붕괴되지 않았고 방사능 유출은 되지 않았다, 이렇게 하면서 그런 이야기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정말 대통령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이런 거죠. 우리 이야기 해보면 이렇게 경제 같은 경우에도 이 잘못된 길에 일단 들어서게 되면 정말 되돌리기 힘듭니다. 내리막길에 들어서면. 그리고 내리막길에 들어서는 건 순식간입니다.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많이 봤죠. 우리가 북한이 고난의 행군 하게 된 기본 이유 중에 하나도 제가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물론 미국이 경제 제재, 그게 기본적인 이유긴 하죠. 그렇지만 경제관리 방법에서 문제들이 있었던 거죠. 그랬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지금도 경제관리 체계를 끊임없이 지금 계속 바꾸고 개선해 나가고 있는 거죠. 우리 사회주의라는 거는 누구도 가보지 못한 길입니다.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 소련 비롯한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이 몰락하게 된 근본 원인도 경제관리의 체계가 올바르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몰락하게 됐다 하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시죠. 그만큼 이 경제관리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북에서는 고난해군 이후에 2002년도에 경제관리 체계를 바꿉니다. 새로운 경제관리 체계. 그래서 그게 새로운 경제관리 체계가 뭐냐면 독립채산제, 독립채산제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우리 남한에서는 지방분권제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북한도 2002년부터 시작을 해서 지방분권제를 실시합니다. 근데 남한하고 똑같은 형식이 아니어서 그런 거죠.
어떤 신뢰들을 들 수 있냐면 뭐 김정일 위원장이 중국 방문, 러시아 방문하고 할 때 그 도당 책임비서들을 데리고 갑니다. 뭐 평안북도 도당 책임비서 누구가 뭐 김평애가 뭐 김정일 위원장하고 동행을 했다 이렇게 나오죠 뉴스 자료에. 그러면 중국에 가서 도당 책임비서를 데리고 가서 도당 책임비서가 중국에 가서 그 중국 기업도 보고 그리고 중국의 발전도 보고 그리고 또 그 협약도 맺을 것들이 있는 겁니다. 예? 우리 쉽게 말하자면 바이어들 끌어들이는 거죠. 그런 사업을 하라고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것 자체가 뭘 의미하냐면 북한은 중앙정부의 그 기본 그 계획에 따라서 국가 계획에 따라서 진행되던 이런 그 사업들에 대해서 그 지방이 계획을 세우고 지방에서도 자체로 살아나갈 수 있게끔 이런 기회를 주고 있다. 이런 걸 말해주고 있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국가 계획 집행을 하는 거 아닙니다. 북한은 지금도 계획경제고요. 예, 계획경제지만 지방 자체도 계획을 세워서 지방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노력하게끔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2002년도에 그런 경제관리 체계가 만들어졌는데 그 김정일 위원장이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2012년에 2010년이었나? 저도 이제 까먹하네요. 그런데 김정일 위원장이 있을 당시까지만 해도 그때까지만 해도 기본적으로 중앙정부가 계속 도와줬습니다. 지방을 중앙에서 계속 지방을 도와줬죠. 그랬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그 후계자가 되면서 그다음에 김정은 위원장이 그 당과 국가 전반 싹 다 보게 되면서 그다음에 달라지더라고요. 그게 보니까 어떻게 달라지냐 하면 이렇게 그 단편적인 실리로 뭐 마식령 스키장 건설 그거 들 수 있죠. 마식령 스키장 가는데 그 굴이 있습니다. 터널. 그 터널 뚫는 거 그 전국이 달라붙어서 우리 각 공장 기업소들마다 노력을 대서 보내서 그 뚫렸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그 전까지만 해도 그건 국가재산 건설이란 말이에요. 근데 국가재산 건설에 이제 우리 노력을 내보내게 되면 중앙에서 국가가 책임을 졌습니다. 그 사람들이 식량, 피복, 물자들을 공급하는 걸 국가가 책임졌거든요. 그런데 그때부터는 김정은 위원장 시대에 들어와서부터는 무조건 그 대상을 내보낸 그 공장기업소, 그 지방들에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거죠. 이게 바로 남한으로 말하면 이런 경제관리에서 지방 분권제를 지금 실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작년이었나요? 뉴스에도 났습니다. 그 함경북도에서 함경북도 무산군 그 칠성리에 이런 무역 그 단지는 아니고요. 이런 그런 거점을 꾸린다. 농수산물이라 해야 되나? 이렇게 뭐 송이버섯 어쨌든 거기서 나는 뭐 이 산나물 이런 걸 가공을 해서 중국에다 수출하는 그런 기지를 꾸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기지가 건설됐습니다. 그걸 함경북도 그 지방인민회의에서 결정을 하고 그렇게 하고 그걸 집행하는 거죠. 그것처럼 각 그 지방마다 이렇게 지방 분권제를 실시를 해서 자기들이 스스로가 먹고 살게끔 이렇게 국가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제관리 체계라는 거는, 경제라는 거는 순식간에 내리막길을 걷습니다. 우리 90년도 이전까지만 해도 북한이 그렇게 고난행군처럼 그렇게 힘들지는 않았거든요. 그렇지만 김일성 주석이 사망하고 그 다음에 그 자연재해가 닥치고 미국이 경제제재가 그 압박이 높아지니까 순식간에 고난행군이라는 걸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경제는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허물어지는 건 순식간입니다. 내리막길 들어서는 건. 그런데 경제에 대해서는 정말 아짜아짜도 모르는 윤석열 후보 이런 사람이 대통령 되면 안 되는 거죠. 우리 그 윤석열 후보가 그 경제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는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도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건 국민의힘에서도 인정하는 거고요. 우리가 다 보지 않았습니까? 대선 후보 토론 때. 그 사람이 어느 만큼 경제에 대해 묻는 거나 경제 안보에 대해서 물으니까 경제와 안보는 갈라질 수 없고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보면 저도 웃었습니다. 예? 안철수 옆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머리 절레절레 흐르는 거, 흔드는 거. 보셨죠? 그런 겁니다. 예?
이렇게 모르는 사람을 대통령을 시켜서 배워주면서 대통령 한다는 건 웃기는 거죠. 예? 우리 그 마지막 대선 후보 토론 보게 되면 거기도 보면 3명이 달라붙어서 윤석열을 가르치는 그런 장소였더라고 보니까. 예? 그러니까 전혀 공부가 학습이 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경험도 전혀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는다는 건 정말 이건 그 잘못된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사람이 그렇게 높습니까? 예? 현재 대선 후보 나온 사람들 중에서 그래도 이재명 후보 가장 그 경험이 많죠. 행정 경력이. 시장 2번 했고, 그리고 도지사도 했고, 그리고 그 공약 이행률이 90%가 넘고, 그 사람이 경기도지사를 마저 했더라면 100% 했겠죠, 공약을.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보면 우리 이렇게 어제 그 사전투표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까? 어제 사전투표 시작했는데, 그걸 보면 저도 그렇고 우리 집사람도 그렇고 계속 전화했습니다. 어제는 계속 저녁까지 어쨌든 문자 날리고 전화를 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우리 집사람 같은 경우에는 보면 어저께 그 밤일 나갔는데 야근하거든요. 요새는 계속 그 야간 하시던 그 이모님이 그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을 해서 지금 입원하고 계셔서 우리 집사람이 지금 계속 그 맡아서 야간까지 하고 있죠. 그래, 야간 나가서도 짬 시간 나면 친구들한테 전화도 하고 문자 보내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 친구들이 다 그래도 문자 오고 전화 오고, 오늘 가서 다 그저 투표를 하겠다. 옆에 있는 그 탈북자 친구들 데리고 가서 우리 그 투표하겠다. 1번 다 찍게 할게. 이러는 겁니다. 이렇게 집사람도 열심히 노력을 하죠, 지금.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저도 어저께 그 전화한 중에 그 보수에 속해 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을 보고 건전한 보수라 그러죠. 건전한 보수. 그 친구들이 말하는 게, 야, 우리는 윤석열이 사람을 안 봐. 이러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친구들도 다 들었죠. 소우리 소리, 그 다음에 그 열린공감TV인가? 거기서 그 윤석열 녹음한 거, 대화 내용 녹음한 걸 다 내보내지 않았습니까? 그 뭐라고 말합니까? 박근혜 자기가 엮어서 감옥에 보냈다.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죄가 없는 걸 엮어서 지금 감옥에 쳐넣었다는 거 아닙니까? 검찰은 이렇게 무섭습니다. 일단 검찰에 찍히면, 그러면 없던 죄도 만들어서 보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많은 걸 겪어봤죠. 저 자체도 그런 피해자가 아닙니까? 국가보안법 위반 피해자. 간첩으로 조작해서 만들어 보내고, 물론 국정원에서 시작은 했지만 저 같은 경우엔. 그렇지만 검찰도 이렇게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 논두렁시계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을 그렇게 모욕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윤석열 말에 의하면 자기 엮어서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누구도 엮어서 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야, 윤석열이 대통령 되면 우리 남편 감옥 가. 그래, 너 누굴 지지할 거야? 그러면 우리 그 친구들이, 야, 그러면 우리 그 윤석열 찍으면 안 되지. 그리고 보수라고 하는, 우리 건전한 보수라고 하는 그 탈북민 친구들, 이 친구들도 그럽니다. 멍청한 새끼들이라고 윤석열 찍는 거는. 우리 보수의 가치가 뭐냐, 보수의 가치가. 보수의 가치도 모르고 보수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또, 아니, 그 박근혜 대통령이 그 감옥에 보냈을 때는 윤석열 죽으라고 욕하던 사람들이, 지금에 와서 박근혜 대통령은 전혀 상관없고, 윤석열이만 지지하고 있다는 거. 이거는 정말 신념도 없고 양심도 없는 이런 자들이라고.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수에 있는 친구들이. 그래서 그 친구들이 오늘 다 이재명 후보 다 찍기로 했습니다. 그 친구들이. 심지어 어떤 친구는 또 허경영이 찍겠다고 하는 친구도, 그 친구도 허경영이 내 농담이지, 허경영이 그거 다 사귄 걸 내가 압니다. 찍겠습니다. 다 이렇습니다. 이렇게 깨어있는 탈북민분들 많습니다. 우리 제 아는 그 누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머절싸한 것들이나 윤석열이 찍지, 머절싸리 다리 부러진 노로 한 곳에 모인다고 머절싸한 것들끼리 뭉쳐 다닌다는 거죠. 그게 윤석열이 그 대선 후보 토론에 나와서 하는 이야기를 봐라. 그게 어디 하나도 알지 못하는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을 하냐고. 우리보다도 모른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머절싸하다는 게 머저리란 소리입니다. 머저리 같다는 말이죠. 북한의 사투리죠. 함경도 사투리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면 윤석열 후보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은 어떻습니까? 우리 북한의 탈주민들, 우리 이북민들이 그 분노한다기보다도 비웃는 게 뭐냐면 윤석열 그 대선 후보 토론에 나와서도 그 대선 후보로 나와서 가지고 뭐다음에 선거 유세하며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어찌입니까 윤석열이 계속 술 마시지 않습니까? 얼굴이 벌게서. 그러니까 우리 이북민들 뭐라 말하냐면 야 저거 사람이냐고. 지각이 있는 사람이나 저거 대통령을 하겠다는 사람이 이 대통령 선거 유세를 나와가지고 아직도 저렇게 술을 마시고 다니냐고. 폭탄주를 마시고 이렇게 본인이 처신도 못합니다. 거기다 장모 비리 다 있지 않습니까? 예? 딱 이런 거에 문제인 겁니다. 문제. 그래서 우리 북한의 탈주민들 윤석열 지지 안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고요. 물론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긴 하죠. 우리 그 누님들 말 맞따라 머절싸한 것들이 많습니다. 예? 그리고 또 보면 제가 지금까지 이재명 후보 그 캠프에서 활동을 하면서 정책 제안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책 제안 모두가 이렇게 뭐 관철이 될지는 모르지만 집행할 수 있겠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적어도 이런 정책 제안들을 했다는 게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런 정책들을 제안하고 있는 이북민들이 있고 다문화 가족들이 있다. 예?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제 생각에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러죠. 그게 그 해결이 될 거냐? 우리가 해결하지도 못할 걸 지금 현재 이러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도 있죠. 그렇지만 저는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책 제안한 거 그거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거 제가 이재명 후보 캠프에 제일 처음에 제가 이렇게 들어갔을 때 그때 한 겁니다. 그때 이게 뭐 탈북 민주시민연대 그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었거든요. 제가 이게 당내 경선할 때 올린 겁니다. 당내 경선할 때 이거 제 혼자 생각이 아니고 우리 북한의 탈주민들 그 이북민들 생각입니다. 예? 이거 보십시오. 날짜가 2021년 8월 24일이죠. 예? 여기에 보면 북한 가족들한테 보내는 소포, 송금, 서신 고해안에 대한 정책 제안입니다. 이거는 우리 지금까지 보게 되면 서독, 동독 통일을 이야기하게 되면 서독과 동독은 끊임없이 교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동독에 수많은 그 차관을 보내줬고 서독은 수많은 거 지원을 했죠. 그리고 심지어 소포도 서독에서 동독으로 소포들도 갔습니다. 예? 소포들도 갔었고 그리고 또 송금도 보냈었고요. 현재 쿠바하고 미국에 가 있는 쿠바에서 도망친 이민자들 그런 사람들도 쿠바에 돈도 보내고 하지 않습니까? 소포도 보내고. 그렇지만 우리 남북은 못하는 겁니다. 예? 이렇게 북에 있는 가족들한테 소포를 보내려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중국에 가서 중국 우체국에 가서 이렇게 소포를 만들어서 북한에다 주소를 써서 보내면 북한에 있는 가족들이 받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서신도 안 되고 소포도 보낼 수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것뿐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 또 뭐가 있냐면 학력 인정 관련한 정책 제안입니다. 이렇게 제가 이때는 두 가지만 제안을 했었고요. 학력 인정 물론 해주고 있는데 일부 학교들에 대해서는 안 해주고 있습니다. 쉽죠. 대표적인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제가 졸업한 강건종합국민학교 이야기할 때는 남한이 육사 같은 학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지만 육사는 4년제고 강건종합국민학교는 2년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년제 전문대 졸업을 쳐주는 거죠. 그런데 어떠냐면 북한 같은 경우에 군간이 되자게 되면 이런 남아들어 말하면 장교죠. 장교가 되자면 고등중학교 졸업한 다음에 고등물리 전문학교 2년제를 졸업합니다. 예? 고등물리 전문학교 2년제를 졸업하고 그
거기에 졸업한 다음에 인민군에 입대를 하는 거죠. 인민군에 입대를 해서 병사 생활을 무조건 거칩니다. 2년 내지 3년 거치고 그 병사 생활 과정에 그 검증된 사람, 네?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그런 사람들로 군관학교를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고등물리전문학교 2년, 그 다음에 군관학교 1년 하면 4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남한에서는 군관학교 하나만 딱 찍어서 2년제 전문대 졸업이라고 봐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당학교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당학교 공산 때 그 대학 졸업증 줍니다. 그거는 대학 졸업증 주는데, 그런데 그것도 3년제가 있고 2년제가 있거든요. 근데 북에서는 인정을 하는데 북에서는 최고로 인정을 해줍니다. 강건중학군관학교 도당학교 졸업한 사람들 최고로 인정해 주는데 남한에서는 인정을 안 해주는 거죠. 근데 당학교 같은 경우에도 2년제로 졸업하는 사람은 대학 졸업증이 있거나 전문대 졸업증이 있는 사람만 2년제를 졸업할 수 있고, 그 졸업증이 없는 사람은 3년제를 졸업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잠시만요. 이런 정책 제안들 제가 했었고요. 그리고 또 자, 이거는 국가균형발전 글로벌위원회, 제가 북한의 탈주민 다문화 특위, 이거 다문화 본부장입니다, 제가. 예. 그런데 뭐냐면 이게 특위랑 제가 잘못 썼네요. 이거 뭐냐면 이게 제가 지금 본선에 들어와서 합류한 데가 국가균형발전 글로벌위원회입니다. 예?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이 글로벌위원회는 누가 보시냐면 김두관 의원님이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 국회에 가서 몇 번 간담회도 했었고요. 예, 그랬습니다. 김두관 의원님 확실하게 이거 뭐랄까요, 이렇게 너무 이게 좋은 자리였다, 이렇게도 말씀하셨고요. 네. 제가 이런 걸 제기했습니다. 첫째로 백살구 동산, 가제입니다. 네, 조선과 관련된 정책 제안. 이렇게 백살구라는 건 북한의 천년 기념물입니다. 그래서 이게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는 거죠. 네. 이 어떤 동산을 꾸리자 했냐면, 우리 해일이 예술촌 있죠. 해일이 예술촌. 그것처럼 해일이 예술촌처럼 그런 마을을 꾸리자는 겁니다. 북한의 탈주민 다문화 가족들, 제일 북한의 탈주민 다문화 가족들이 제일 아픈 마음이 이런 거죠. 예? 고향에 가지 못한다. 그래도 다문화 가족의 경우에는 그래도 비행기 타고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이북민들은 고향이 있어도 가지 못하는 겁니다. 고향이 있어도 가지 못하는 고향. 네? 그리고 또 이렇게 우리 북한의 탈주민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대한 이런 혐오 범죄, 그리고 학교에서 왕따, 이런 것도 사회적 문제가 되긴 하죠. 예?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이런 문제점들을 제기를 하고 대책을 세워달라고 했습니다. 제안 방향이 이렇습니다. 파주, 연천 비롯한 이런 DMZ 근방에 백살구 동산 꾸리자. 그리고 또 여기에서 백살구 동산에서 DMZ 평화학교를 만들고, 여기서 초중고 학생들이 계절 캠프를 통해서 북한 학생들이 문화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절 캠프의 교육은 이 북한의 탈주민들, 그리고 다문화 가족들이, 다문화 여성들이 주축이 돼서 진행을 하자. 그리고 또 DMZ 안에 평화회관도 꾸리고, 북한 바로 알리기 강연도 하고, 북한의 탈주민들이 공연도 정상적으로 하자. 그리고 또 그 회관에 구글러스를 이용해서 북한의 탈주민, 그리고 또 1000만 이상 가족들이 찾아와서 북한의 고향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하고, 또 침술도 마련해서 북한 이탈주민, 그 다음에 다문화 가족, 그리고 또 이산 가족들이 와서 묵을 수도 있고, 네? 그건 돈 받지 않고 이렇게 묵을 수도 있고, 거기서 놀기도 할 수 있는, 네? 이런 시설들을 마련해달라. 마련하자. 그리고 또 백살구동산에 또 뭘 만들어. 네? 그리고 또 이렇게 음식거리도 조성하고, 더불어 음식거리라 제가 이름을 달았는데, 이것도 가지긴 합니다. 네? 더불어 음식거리. 거기에서 우리 북쪽의 음식도 알리고, 네? 북쪽의 음식도 알리고, 팔기도 하고, 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돈을 가지고 그 예산을 충당하고, 네? 그리고 또 다문화 가족들은 또
각국에서 온 분들 아닙니까? 남한의 여성들. 자기 나라의 음식에 대해서 또 이렇게 하고, 예, 소개도 하고, 지방에 대한 소개도 하고, 이런 동상을 만들자. 우리 이제 글로벌 사회로 우리가 가지 않습니까? 글로벌 사회, 우리 대한민국이, 예? 예, 글로벌 사회 이런 음식 문화,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문화적인 이런 데서, 글로벌 문화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앞장서 가자. 예,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런 제안을 했고요. 두 번째로, 북한 이탈주민 보호센터에서 심리 상담실을 운영해달라. 이런 정책 제안도 했습니다. 우리 탈북자, 이북민 범죄율이 대한민국 전체 사회, 전체 평균으로 놓고 보게 되면 4.3%로 훌쩍 뛰어넘는답니다. 그러니까 남한 사람보다 범죄자가 더 많은 거죠. 예? 그런데 이런 이유가 있는 겁니다. 북한 탈출한 후에 신분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자료들이 없이 중국에서 오랫동안 북한 이탈 주민들은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그러는 동안에 온갖 반인권적이고 그리고 불법적인 이런 행위들이 노출되어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수많은 정신, 육체적 고통들을 겪으면서 삽니다.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대한민국에 입국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대한민국에 입국해서 조사를 국정원에서 받게 되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조사를 받기 때문에 정말 불리한 그런 조사를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보게 되면 북한이 국정원도 그랬지 않습니까? 예. 고문 통해서 간첩 조작하는 데다 이렇게 북한에서는 오랫동안 이렇게 교육을 받았죠. 예. 안기부 하게 되면 우린 북쪽 사람들은 국정원이라고 안 부릅니다. 안기부라 부르죠. 안기부는 고문하는 데다. 그러니까 더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그리고 또 국정원 직원들은 이렇게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사람들한테 예, 김일성 가짜설을 지금 주입하고 있는 거죠. 뭐라 말하냐면 김일성 가짜인 걸 알지 너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순간 북한 이탈 주민들은 심리적으로 불안정하지 않습니까? 이 대한민국에서는 김일성이 진짜라고 말하면 안 되겠네. 북한에서 내가 배워온 것, 북한에 대해서 내가 기억하고 있는 것 모두를 지우고 여기서는 새로 출발해야 된다. 그러면 어느 쪽에 붙어야 되겠나? 제일 처음에 만나는 사람이 국정원 직원이니까 이 사람들처럼 김일성 가짜설을 떠드는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 아이러니한 거죠. 웃기는 거고요. 네? 이렇게 대단하니까 북한의 탈주민들이 예? 이북민들이 이렇게 우경화가 돼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홍강철 씨 그리고 또 우리 함께하는 이런 진보적인 민주 탈북 시민들, 민주 이북민들 이런 분들이 이 대한민국 사회의 우리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북한 이탈 주민 사회의 우경화를 막는 이 브레이크가 돼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겁니다. 대신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정말 종북이니 간첩이니 빨갱이니 너네 가족들 뭐 어찌고 또 이러고 위협하고 이런 위협 받으면서 우리가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처럼 이렇게 활동하는 사람이 저 하나가 아니라는 거죠. 많습니다. 아빠가 떠든다고 조용하라고 시탈합니다. 자, 이렇게 여기서 또 제가 논문들을 제가 봤는데 예? 이런 자료가 있더라고요. 예? 북한 이탈 주민들 더 받아들이면 안 된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거죠. 부정적인 농수산 축산업 종사자의 25%가 받아들이지 말라 이랬답니다. 그리고 또 역설적이게도 지역별로는 영남 지역 정치 성향으로는 보수인 사람들이 북한 이탈 주민들이 수용에 대해서 강하게 거부감을 나타냈다는 거죠. 이거 서울대에서 서울대에서 나온 논문입니다. 맞을 겁니다, 이거. 예? 이렇습니다. 오히려 예? 저기 진보는 13%밖에 예,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호남 지역 그건 18%고요. 영남 지역에서 18%, 호남 지역은 9.8%밖에 안 됩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북한 이탈 주민들은 보수 쪽에 갇혀 있는 거죠. 보수를 지지 않은 겁니다. 예? 웃기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이런 제안 방향을 제가 제의했습니다. 예? 우선 북한 이탈 주민 보호센터에서
북한 이탈 주민들에 대한 조사 진행하기 전에 대한민국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에 대한 교육을 진행해라 이랬습니다. 이왜 이러냐면 국정원 북한 이탈 주민 보호센터에 뭐 인권보호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거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그다음에 여성변호사협회에서 추천을 해서 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국정원에 임명하는 사람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정원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또 북에 대한 그 인식도 잘못되어 있는 분들인 겁니다. 네, 북한 사회에 대해 제대로 모르는 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서울구치소에 들어가 봐도 제가 들어갔을 때 보니까 서울구치소에서도 입소한 다음날 아침이면 교육을 합니다. 그 국선 변호사는 어떻게 찾아야 되고 국선 변호사는 어떤 사람이고 뭐 이렇게 하면 쫙 다 그 교육을 하죠. 그 수사 과정, 그다음 재판 과정에 대한 이런 교육을 진행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참가 못했는데 후에 들어보니까 그런 교육을 진행한답니다. 그래서 이제 형법, 형사소송법, 헌법 여기에 대한 교육을 진행해라. 조사 진행하기 전에. 그래야만 우리 이북민들이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들어오긴 했지만 자기 권리를 알 수 있는 겁니다. 북한하고 남한하고는 전혀 다른 그 사법체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오판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교육을 진행하고 심리 상담을 진행해라. 심리 상담을. 그리고 심리 치료를 병행해야 된다. 이랬습니다. 그리고 또 이 심리 치료, 심리 상담을 하는 데서 그 가장 좋은 사람은 누구냐? 같은 고향 사람이겠죠. 같은 고향 사람이면 이렇게 또 심리적 안정을 얻는데 또 그 좋을 거 아닙니까? 우리도 그렇죠. 타양에서 고향 똥개만 봐도 반갑다고. 그래서 제가 이런 걸 제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북한 이탈 사회의 그 이런 법내율도 줄일 수 있고, 그리고 또 북한 이탈 주민들이 심리적 안정은 또 남한 사회 정착에도 도움을 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북한 이탈 주민 사회의 우경화를 막을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로는 근로시민 쉼터 설립을 정책 제안했습니다. 이건 출퇴근 거리가 먼 노동자들을 위해서 쉼터를 제공하자. 합숙 같은 거요. 네. 그리고 또 지방의 인력 부족을 해결할 수 있다. 제가 그 상주에 그 저하고 가까운 형님이 그 농사를 짓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네 집에 갈 때마다 보면 상주에서 너무 바쁜 농사철에 사람을 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농사 짓는 대농을 하는 사람들은 괜찮죠. 외국인 노동자들 뭐 한 달이면 한 달, 뭐 두 달이면 두 달 이렇게 데리고 일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큰 농사를 안 짓는 분들은 진짜 그 노력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일하는 사람들은 또 어떠냐면 일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또 이런 겁니다. 그 길게 일하자고 하지 2, 3일씩 일하자고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한 겁니다. 아, 이러자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냐.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와서 일을 하자 그러면 이렇게 숙소도 없고 어디서 인력을 요구하는지조차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쉼터를 제공을 하고 거기서 인력 정보를 알리고 그리고 또 거기서 잠도 재우고 그 숙식도 보장하면서 이렇게 그리고 또 어디서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면 거기다 보내고 그리고 거기서 받는 돈을 그러니까 일당을 받게 되면 일당도 그 사람들이 그 본인이 그 흥정하지 말고 그 쉼터에서 국가가 정한 대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주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로시민 쉼터 설립을 이렇게 제안을 했고요. 예. 이렇게 되면 우리 이런 게 자주 제기되죠. 예? 어떻게 제기됩니까? 그 외국인 노동자 그리고 또 다문화 가족 여성들에 대한 인권 침해 현상도 줄이고 농촌에서 필요한 인력 수급 문제도 확실히 풀 수 있다. 쉬. 근데 이거 키면 안 돼. 복잡해서 안 되거든 아빠가. 네. 안 된단데. 예. 그리고 또 다음 또 무슨 걸 또 제가 제의를 했냐면 이런 걸 제의했습니다. 우리 홍민지 씨 또 이거 저 노트북 안 켜진다고 지금 또 삐졌어요. 예. 아빠 요거만 하고 어? 응. 자, 가지고 나가세요. 아이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이고. 엄마가 지금 밤이라고 들어와서 지금 자거든요. 그래서 지금 노트북을 써서 이제 저 아랫방으로 내보냈습니다.
이렇게 이건 정리가, 이것도 지금 이번에 본선에 들어와서 한 거니까 좀 정리를 했죠. 이미 전에 제가 그 당내 경선할 때 했던 거하고, 예, 좀 정리를 다시 했습니다. 예? 정리를 다시 해서, 이렇게, 이거는 또 어디라면, 한반도 하나단은 뭐냐면, 제가 한반도 하나단의 담당입니다. 평화번영위원회 안에 한반도 4.0 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제가 한반도 하나단이라는 걸 책임을 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 정책을 제안했고요. 여기서 보게 되면, 이게 이런 정책 제안들이 이룰 수 있겠나, 북한이 받아들일 수 있겠나,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그걸 모르실 겁니다. 남북 대화를 하자고 끊임없이 이야기한 건 북쪽입니다. 그리고 고향 방문 이런 거 하자는 것도 북쪽에서 제기를 했었고요. 김정일 위원장 경우에는 2003년경에 남한 기자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까지는 금강산에서만 만났는데 내년도부터는 우리가 이제 고향까지 다 보내자, 고향 방문도 다 시키자, 이렇게 하기로 약속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뭐 실례들어 이야기를 하면 뭐 이러지 않습니까? 북한에서 그걸 승인하겠나? 탈북자하고 이산가족하고는 다른 문제가 아니냐? 그런데 전혀 다른 문제 아닙니다. 시대가 다를 뿐이지. 예전에 전쟁 전에 해방 후에 남한으로 넘어온 월남한 사람, 전쟁 이후에 전쟁 때부터 시작해서 월남한 사람들 다 월남자 가족이라고 했죠. 그리고 북에서 월남자 가족들, 그래서 그 동네에서 손가락질 받고 했습니다. 우리 탈북자 가족도 지금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 그렇지만 그 월남자분들, 결국 이산 가족이라고 부르시는 분들이죠. 그분들도 북쪽에서 받아들이고 고향도 보내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단지 북한에서 사람을 죽이고 온 사람들, 네? 정치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문제였던 거지.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조차도 지금은 그전에 고향 방문이 아니라 금강산에서 가족 상봉할 때 그런 분들도 가서 만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래서 이런, 예? 정책들도, 예, 꼭 집행될 수 있는 이런 정책이라고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집에다 전화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거죠. 그거 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남북 연락사무소에서, 남북 연락사무소를 통해서 이런 걸 다 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박상학이처럼 이런 정신 나간 애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다 망한 거 아닙니까? 보십시오. 우리 북한의 딸 주민들, 제가 지금 이 방송도 북한의 딸 주민들 많이 보라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방송인데요. 뭐냐면, 우리 북에 있는 가족들한테다 보내는 송금, 생활비를 보내지 않습니까? 그거 예전에는 이 박상학이 개지랄 떨기 전에, 그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30% 많이 떼어야 30%를 떼었습니다. 브로커가. 예? 그러니까 여기 중국에 있는 사람이 10%, 북한에 있는 돈주라고 말하죠. 돈 가지고 있는 사람, 돈 내주는 사람, 그 사람이 10%, 그러니까 중국 사람하고 북한에 돈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서로 이렇게 친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친척쯤 되죠. 친척쯤. 그런데 그 다음에 전화를 시켜서 전화 연결을 시켜주는 이런 사람, 브로커가 또 이렇게 10% 이렇게 30%를 뗐습니다. 이전에는. 그런데 박상학이 이렇게 개지랄 떨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북한에서 전국적으로 탈북자들 찢어 죽이라고 막 집회를 했고, 그 다음에 국경연선 지역에 중앙당에서 지도소조가 내려와서 비사이주 검밀그룹가 내려온 거죠. 그렇게 하면 일망타진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물론 이렇게 송금 브로커 하는 사람들이 있긴 하죠. 그래서 가만가만 보냅니다. 보내긴 하지만 대신 우리가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되냐면, 이제는 까꾸로 막 60%, 그러니까 40%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60%를 떼우고 40%를 받는 거죠. 예? 그리고 또 40%, 30%짜리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 60%를 떼가는 겁니다. 브로커가. 왜 60%를 떼가나? 이거 잡히면 무조건 내 감옥에 가는데, 내가 그러면 푼돈 받자고 내가 이 일을 하겠냐? 난 안 한다. 그래, 푼돈 받고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60%를 가져갑니다. 70% 가져가는 브로커들도 있고요. 그런데 이걸
가족들, 북에 있는 가족들은 말하지 않습니다. 이 남해 있는 가족들한테. 왜냐면 북에 있는 가족들이 남해 있는 가족들한테 야, 내 30%밖에 못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이면 남해 있는 가족들, 야, 그러면 내 돈 안 보내지. 돈을 안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에 있는 가족들이 말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탈북자들이 모르고 있는 겁니다. 30%밖에 받지 못한다는 것. 제가 다른 주변 분들을 통해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예? 다 확인을 했고, 이건 다 확인한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죠, 이렇게. 네? 그, 통신, 그러니까 전화 교환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전화만 교환하면 브로커들이 떼먹지 못하죠. 그리고 또 서신 교환, 그리고 또 송금 전달도 제가 국가가 나서서 해달라. 이거는 인도주의적인 문제가 아니냐. 경제제재와는 전혀 별개인. 그러면 그 남북한의 국가은행을 통해서, 예? 우리 북한의 탈주민들이 고향에 있는 가족들한테 돈을 보내게 되면, 그러면 수수료도 적을 거 아닙니까? 국가은행들이니까. 예? 그리고 또 안정적이고요. 이게 또 어떤 이야기를 또 하냐면, 야, 당신 생각을 해봐라. 탈북자들 정보는 다 비밀이 아니냐. 탈북자들 여기 와서 산다는 건 모르지 않냐. 다 북한에서 모르지 않냐. 그런데 그걸 이야기한다고? 아니, 천만의 말씀입니다. 탈북해서 집에서, 그러니까 없어지게 되면 북한은 그 다음날로 압니다. 사람이 공장에 다니던 사람이 출근 안 하거나 누구네 집에 없어졌다 하면 이민반은 이민반대로 통보원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또 사회는 사회대로 노동지도원, 일을 전문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인원이 다 장악이 되는 거죠. 없어지면 압니다. 어디로 갔나? 없어지면 탈북한 거죠. 그런데 북한에서 모르고 있다는 이런 걸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전혀 그런 건 아니고요. 북에서 다 알고 있다는 것. 그래서 제가 이런 그 정책 제안들을 했었습니다. 자, 이게 한반도 하나단에 한 거고요. 이렇게 이것도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북에 있는 가족들한테 돈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남한에서도 불법입니다, 그거는. 그리고 북한 가족들도 남한에 있는 가족들하고 전화 연결을 하고 돈을 받게 되면 북한에서도 불법이죠. 양쪽에서 다 불법인 겁니다.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런 범죄자들을, 예? 줄일 수 있는 겁니다. 줄일 수 있는 거예요, 범죄를. 자, 그래서 제가 이런 걸 했고요. 두 번째로는 북한의 탈주민 취업 지원에 대한 정책 제안을 했습니다. 경제적 자립 돕자, 이런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서 기본은 뭐냐면, 우리 이북민들 작은 사업장에 취업하게 되면 사대보험 같은 거 안 들어주죠. 그렇지만 사장이 생각을 해주면 들 수 있습니다. 우리 집사람 같은 경우에는 작은 사업장이지만 사대보험 들었거든요. 그 사장 이모가 우리 집사람을 생각해서 들어준 겁니다. 그거는. 네? 이거 말하면 안 되나? 비밀인 것 같은데. 예. 네. 그렇죠. 그래서 사대보험 들어주게 해달라. 그리고 다문화 그 여성들도 마찬가지죠. 다문화 가족 여성들도 작은 사업장에 취업을 하더라도 사대보험 들어줘야 된다. 그런데 이거는 전 국민적으로 다 그 사대보험 무조건 가입시켜주는 뭐 이런 거 하면,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런 거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이런 걸 했었고요. 세 번째로 북한의 탈주민 보호센터 개설에 대한 정책 제의. 이거는 아까도 한 것처럼, 예, 그겁니다. 이거 네 번째로 중국인 남편 자녀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제안이죠. 네, 다문화 가족도 속하게 납니다. 네, 기본 북한의 탈주민 여성들 중국에 그 남편이 있고 중국에 자녀들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어머니들이 한국에 가서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남편을 데려올 수 있기는 하죠. 근데 데려오면 남편은 말도 모르고, 그리고 일자리를 찾을 수 없는 겁니다. 말할 수 없는데, 우리말을 못하는데 어떻게 일자리를 찾겠습니까? 그러니까 힘든 거죠. 그래서 남편들이 또 이게 왔다가 돌아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갈라지는 거 아닙니까? 예? 그게 갈라지면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정책 제안을 했습니다. 중국의 연변에 가면 무슨 이야기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어렸을 때, 제가 90년대 한 중반? 이때 제가 들은 겁니다. 한국은 미워. 중국 연변에 있는 우리 중국 동포 자녀들이 달을 쳐다보면서 한국은 미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있습니다. 어머니가 한국에 돈 벌러 가시는데 안 오는 거죠. 아버지하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애들이 어머니를 그리워하면서 한국은 밉다고 하는 거. 그런 걸 제가 90년대 한 초중반? 그때 제가 우리 TV로도 자주 봤죠. 중국 TV로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의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실질적으로 우리 중요한 겁니다. 북한 이탈 주민들뿐 아니라, 예? 우리 남한 사회 이렇게 중국에서 학교 교육 마치고 국내 입국한 중국인 자녀 이런 경우에라도 북한 이탈 주민 자녀로서의 혜택을 줘야 됩니다. 왜 줘야 되냐면 그 친구들이 이제 만약에 이 남한에 와서 공부를 하면 그러면 어머니 조국이 아닙니까? 그 어머니 조국에서 교육을 받았는데 그 어머니 조국을 미워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 그 친구들이 남한에 와서 교육을 받고 다시 중국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우리 대한민국의 국격이 높아지는 겁니다. 내가 남한에 가니까 우리 엄마 한국 사람인데 남한 가니까 나를 이렇게 대해주더라 남한에서. 그러면 대한민국의 국격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호적도 우리 일구기 힘들거든요. 중국에서요. 그래서 이런 것도 제가 문제를 삼았죠. 그리고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우리 자네들, 그런 북한 이탈 주민 여성들이, 자네들이 남한에 오자고 해도 수속이 복잡합니다. 한번 왔다 가는 데만도요. 이런 것도 절차를 줄여달라. 제가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남편 자녀들한테 우리말 교육, 기업 교육 이런 것도 국가가 책임지고 예산 들여서 해주고, 대학 입학도 지원해주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주고, 이렇게 우리 청년들이 조금만 양보를 하면 됩니다. 조금만 양보를. 그리고 대학 졸업하는 경우는 그렇죠. 본인이 대학을 아무리 다녔다고 하더라도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게 되면 대학 졸업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어쨌든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또 취업에 대해서도 또 대학을 졸업해야 또 취업의 가능성이 더 많이 열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 친구들은 가장 기본적으로는 2개국어를 하지 않습니까? 중국어, 그리고 우리 한국어.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중국에 가서도 살 수 있는 거죠, 이 친구들은.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조금만 좀 더 양보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도 다 아까 이야기한 거고요. 예. 자, 어쨌든 제가 이런 제안들을 했습니다. 제가 이런 제안들을 했고요. 우리 홍민지 또 왔습니다. 나는 아버지를 근본적으로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점점 가고 있는데, 제가 이제 1시 좀 넘어서 출발해야 됩니다. 서울에서 지금 캠프 오늘 마지막 회의가 있거든요. 마지막 회의가 있고, 강화문 쪽에서 또 오늘 저녁에 촛불 집회를 해서 그 회의에 3시부터 참가를 하고, 그 끝나면 강화문에 가서 촛불 집회 참가하고, 그렇게 하고 저녁에 또 집사람이 일 나가야 되니까 제가 8시 전에는 8시 반까지, 아무리 늦어도 8시 반까지 와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그래서 오늘 방송도 빨리 시작했던 거고요. 네? 북핵 문제. 오늘 아침에 남북이 창인가요? 예. 분단이 창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남북이 창을 제가 보니까 백두산 화산 폭발 가지고 많이 떠들더라고요. 그 기본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길쭉은 풍계리라는 거 백두산에서 멀지는 않습니다. 그 핵실험장에서 핵실험을 진행하기 때문에 백두산 화산 폭발이 어떻게 된다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에 대한 북한 사람들이 관점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려고요. 예. 북한 인산 주민들이 북쪽에 있는 북쪽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지질학자들이 주장이 뭐냐?
예? 그 백두산 그 밑에 거대한 마그마가 예, 두 개가 있다. 근데 그 마그마에 이제 가스가 차는 순간이면 폭발할 것이다. 예?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핵실험을 진행하면 집안을 올려놓기 때문에 이 폭발할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북쪽 사람들은 그 말 듣고 거기다 대고 뭐라 말 안 하면 말 같은 소리를 좀 해라. 그 백두산 분화구 밑에 있는 그 마그마에 가스가 차지 않게끔 핵실험 계속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핵실험 계속하면 집안 들어놓는 다음에 집안 들어놓으면 그 짭으로 가스가 빠질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논리 가지고 북쪽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면 북쪽 사람들은 받아 안 들입니다. 좀 말 같은 소리를 좀 해라 이만이. 그 이치 아니냐 이치가. 너 과학자라는 게 이치도 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자 그리고 또 뭐 백두산 화산 폭발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북쪽 사람들한테 자꾸 불안감을 심어주자는 거죠. 너네 핵실험 하게 되면 백두산 화산에 폭발하면 어떻게 돼? 이렇게 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북쪽 당국 입장에서는 북쪽 정부에서는 어떻게 또 선전을 하냐면 야 미국의 국립공원에서도 그 화산 폭발 임박했다고 지질학자들이 말한 지 이제는 몇십 년이 지났다. 근데 아직도 폭발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었고요. 아이고 오늘 또 댓글 좀 봐야죠. 많은 분들 댓글 달아주시긴 했는데 인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렇게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도 파란 니트 입고 사전투표했다네요. 예. 홍준표 전 후보, 홍준표 전 대표라고 말해야 되나? 이분도 파란 마스크 쓰고, 예, 투표하고요. 예. 그렇죠. 국가보안법 폐지해야 됩니다. 이제 제가 말한 정책 제안들, 이런 정책 제안들이 되자면, 네? 실현되자게 되면 국가보안법 폐지가 우선이 되는 거죠. 국가보안법은 가장 기본적으로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고, 북한 인민들을 반국가단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가족들한테 전화를 해도 그게 국가보안법 위반인 거죠. 반국가단체에 종사하는 자한테 전화를 했다. 이게 위반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거는 해야 되는 거고요. 맞는 겁니다. 미소님 감사합니다. 제가 지치지 않겠습니다. 제가 우리 이쁜이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쁜이들이 있는데 제가 지치면 안 되죠. 제가 잠깐 보여드릴까요? 예. 잠시만요. 이걸 꺼야 되겠네. 자, 이거 우리 이쁜이들입니다. 이런 이쁜이들이 있는데 제가 지칠 수가 없는 거죠. 예? 지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이런 이쁜이들을 위해서 제가 열심히 싸워야죠. 네. 지치지 않고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당선을 제가 바라보고, 이재명 후보 당선되면 3월 10일 날에는 축하주 마셔야죠. 그날에는 입이 돌아가도록 제가 마실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날에 만약에 이재명 후보 당선되면 열심히 우리 또 3월 10일 날에 한잔 마시는 거고요. 만약에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북한 바로 알리기, 그리고 우리 평화를 위한 운동, 통일운동, 예, 이거 계속해서 진행할 겁니다. 네, 탄압하겠죠. 탄압받더라도 나중에 갑산행 가더라도 할 건 한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백두의 이깔처럼 살 거다. 공강처리는 예, 이렇습니다. 예, 여러분들 모두 오늘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녁에 촛불 집회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